안녕하십니까, 내추럴비더 김광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제가 주장했던 내추럴 운동법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그 근거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황철순 선수, 이승철 선수를 비롯한 보디빌딩 선수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담을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후로는 내추럴 운동법, 내추럴 훈련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딱 한 번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추럴 훈련법, 내추럴 운동법이라고 주장한 운동 방법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해당 부위 운동 빈도수를 주에 최소 2회, 즉 가슴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을 합니다. 매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하지 않고 RP 혹은 RIR이라는 기준에 따라 1회 혹은 2회 더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방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즉 힘이 남았지만 세트를 종료합니다. 1주차부터 6주차를 가면서 세트 수와 종목들이 늘어나고 기준에 따라 중량을 올립니다. 운동 자세, 운동 템포, 쉬는 시간은 고정값으로 항상 동일하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할 때 세트 수와 중량이라는 변수만 바뀌면서 점진적 과발을 얻을 수 있고 점진적 과발을 통해 근비대를 얻으며 객관적인 지표로 한 달 전에 나보다 오늘의 내가 볼륨이 얼마나 올랐는지, 즉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추럴 운동법의 큰 틀입니다. 운동 설렁설렁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 강도가 약하거나 운동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 본세트 총 43세트 다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고 하체가 들어가 있는 화요일은 30세트 정도 다 하면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자, 원리는 이러하고 내추럴 운동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어떤 방식의 훈련이 근비대에 가장 좋은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자들이나 운동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됐고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에 해당 근육 운동을 2회에서 3회 해주고 운동을 할 때 완전히 털리기 전까지 피로도를 고려해 운동하는 방법이 근비대에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실험 대상자가 약물 비사용자들, 즉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추럴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니 내추럴 운동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저는 앞으로 내추럴 운동법, 내추럴 훈련법 이런 식의 워딩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이 운동 방법에 대해 제 이름을 붙이고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다, 적용하실 분들은 적용해봐라, 효과가 좋을 거다 식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 다른 분들의 방법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함부로 내추럴은 이렇게 안 하면 바보다, 내가 다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하면서 피땀 흘려 노력해 결과물을 빚어내신 많은 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와 별개로 황철수 선수, 이승철 선수 두 분을 비롯한 국내 최정상 선수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함으로써 그에 따른 가장 최신의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단축시켜야 하는 육상 선수들에게 코치들이 붙는 거고 과거 5, 60년대 때 올림픽 선수들보다 현재 올림픽 선수들의 기량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를 하고 실전에 적용시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보디빌딩 분야에서만큼은 과학이 쓸모없는 것 취급을 당합니다. 보디빌딩에서 이론 운운하지 마라, 보디빌딩은 실전이다. 저는 보디빌딩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답이었다면, 과학과 이론이 의미가 없었다면 이승철 선수께서 카멜크루에 합류하시지 않았을 거고 피리스가 하니 램보드에게 코칭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과학, 이론, 좋은 코칭은 의미가 있으니까 명문 보디빌딩 코칭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케미컬이건 기술적인 방법론이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거나 트레이닝 방법이건 그들의 방법이 더 선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진적이다는 곧 과학적으로 단계가 발전되어 앞서 있는 것이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고구마, 흰색 퍽퍽한 닭가슴살, 아몬드, 무염, 극심한 수분 조절만이 정답이었던 영양 이론보다는 극기를 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치부되던 시절, 지금은 대다수가 방향을 틀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다양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틸라피아, 소고기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무연 또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식단을 조금 더 유연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그 방식이 틀렸던 것인가?
그렇게 몸을 만드시던 분들의 수준이 떨어졌나?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전 그 세대 선수들 몸을 보면 경이로운 수준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운동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선수들이 이미 해온, 지금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운동 방법으로도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보디빌딩 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계시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장 최신의 연구에 따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계까지 몰아붙여가며 소위 조지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아몬드만으로도 식단을 구성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와 같은 맥락이죠. 이따 보여드릴 연구 결과들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직접 적용해본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봤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해외 내추럴 보디빌딩 팀들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걸어왔으니 이게 맞는 거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 몸이 안 좋은 것들이 꼭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방법이 있고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 너 스스로 IFBB 프로를 따거나 최전 체급 1위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직 보디빌딩에서만 운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직접 증명해 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수의 영역이 아닌 코치의 영역이죠. UFC 선수가 코치에게 야, 너 나보다 싸움 잘해? 일단 챔피언 벨트 두르고 오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는 봐줄게, 그때까지는 내 방식대로 할래, 하진 않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코치한테 야, 너는 나보다 잘 뛰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냐? 하진 않습니다. 선수 출신 미국 육상 코치가 팀 선수한테 내가 현역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이런 정도의 코칭을 하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헬린이 분들, 쇠진하시는 분들, 제가 보디빌딩 선수로서 몸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엄청난 보디빌더 분들과 비교했을 때 기량이 부족해서 신뢰가 안 간다면 그냥 저를 코치로서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NSCA, CSCS와 ISN의 SNS를 포함한 운동 관련 자격증 27개를 갖고 있고, 지금도 주말마다 계속 교육 들으러 다니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 천차만별이며 그 다양한 케이스에 어떤 운동 처방이 좋을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열린 마음,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 진정성이 인성과 더불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연구 결과는 일주일에 해당 근육을 잦은 빈도로 운동해야 한다와 할 때 회복력을 고려해서 적당히 해야 한다, 약물 사용자와 내추럴은 다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이며, 현재 NSCA 코리아의 교육이사이자 당국대 운동생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WMBF 보디빌딩 프로 정승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일개 연구자의 의도가 짙게 투영된 결과 혹은 실험 대상자가 4명, 5명 미만인 그런 수준 낮은 연구 결과가 아닌, 브래드 숀펠드라는 근력, 근비대 연구에 관해 입지가 높은 저명한 박사가 여러 학자들과 같이 협력하여 현존하는 근비대 관련 논문 거의 모두를 수집을 하고 그중 관련성이 깊은 연구 결과 10개를 추린 후에 분석, 그리고 그걸 다시 논문으로 써낸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학회지에 등재되어 있고요. 학계에서는 논쟁거리가 있을 때 학회지에 올라간 메타 분석이 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놈의 논문, 표본 집단도 확실하지 않고 신뢰도도 없는 그런 논문을 어떻게 신뢰를 하냐, 논문은 쓰는 사람 마음대로 결과를 낼 수 있다, 공신력은 있는 논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이 연구 결과는 신뢰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저항성, 훈련 빈도가 근육 비대 측정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 그에 따른 결론, 일주일에 1일, 3일 정도 근육근을 훈련시킨 연구를 부피로 나눈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증거 체계는 주 2회 훈련 빈도가 주 1회보다 우월한 비대증 결과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근육 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주요 근육 그룹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2번 하는 게 나은지 3번 하는 게 나은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서, 혹시 지금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숀펠드 박사에게 송영쌤이 개인적으로 연락 넣었으니 혹시나 답장이 오면 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췌한 왜 근육이 탈탈 털릴 때까지 하는 것보다 한두 개 남기고 스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3DMJ 내추럴 보디빌딩 팀의 코치
에릭 햄즈 박사가 앤디라는 운동 전문가와 협업하여 소개해 주었으며, 에릭 햄즈 박사가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많은 운동 전문가들 영감과 조언을 받아 더 머슬 앤 스트렝스 트레이닝 피라미드라는 책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RP1 관리를 통한 훈련의 이점에 더불어 운동량, 빈도, 강도 등을 2016, 2014, 2010, 2009, 2005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을 근거로 쓰여졌기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RP 개념을 도입하여 훈련 외의 스트레스로 인한 컨디션의 변화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좋다고 언급하고 있고, 근비대의 핵심은 운동량인데 하나의 단일 세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 세트 실패 지점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매 세트 RP를 고려를 하여 훈련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에서 총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여 해당 종목에서 운동량이 비슷하게 산출된다고 할지언정 후자는 피로도 관리로 인해 더 자주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일부분의 내용만을 간단히 정리해보아도 이처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 세트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 방식보다 피로도 관리 시스템 기반의 훈련이 이득이 더 크기에 이처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크리스찬 디바우디어라는 인물인데 스트렝스와 보디빌딩 훈련법에 큰 획을 그었던 고인 찰스 폴리킨의 수제자이고 올림픽 선수와 코치를 했으며 아이언 라이프 매거진에 본인의 글을 기고하는 인물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첨부를 하지는 못하고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추럴, 로이드는 다르며 그에 따른 운동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입니다. 다른 수많은 연구들에서도 위의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들과 이 운동 전문가의 주장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보면 일반 대상자, 즉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로는 일주일에 해당 부위를 최소 2회 이상 적당한 운동량으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근비대에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더는 외부에서 약물이 들어가 신체 내부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인간은 꼭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며 그를 입증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으니 저는 이를 내추럴 훈련법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내추럴 훈련법 그런 게 있으면 검증된 로이더 훈련법도 있겠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이더들을 위한 검증된 훈련 방법은 없습니다. 연구가 진행되고 실험을 하려면 IRB라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윤리 문제가 승인되어야 하는데 약물 사용자들을 모아 훈련하는 방법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승인되지가 않아요. 기존 연구들 중 약물 사용자와 비사용자에 관한 논문은 비사용자라는 대조군이 있으며 윤리적으로 과학적 연구로 실험 결과가 쓰일 수 있기에 연구가 허가가 날 수가 있지만 약물 사용자들만의 효과적인 운동법을 위한 연구는 불법 행위를 하는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하는 연구이기에 윤리적으로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통과됩니다. 환자 치료용의 스테로이드 효과도 당연히 통과되고요. 연구와 실험의 진행이 윤리적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사용자들만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운동 방법은 제가 진짜 몸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 때 한두 개 더 해야 몸이 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력으로 운동하다가 입원하고 혈액투석을 한이 많이 하는 상황에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선택한 방법이고 정말 많은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몸이 만들어지려면 올바른 식단과 강도 높은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엄청난 선배님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의 결과를 만들어낸 정말 팔을 못 들어올릴 때까지 하는 그런 초고강도의 훈련도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RIR, RP 개념을 도입시켜서 훈련 강도를 설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훈련을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으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저의 취지이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저의 단어 선택,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시도해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피트니스 분야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선수, 지도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태세로 봐주신다면 따르는 코치들과 피트니스인들에게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옵션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영상에서 감히 두 분을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철저하게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서 묵묵히 당금질하고 계신 모든 보디빌딩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우였습니다.